2023년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아침 8시 퍼스트 클래스에서 내리는 한 동양 여성이 있었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낀 그녀의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빛났고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모습은 부유한 사업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20명이 넘는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김미선, 당신을 국제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의 본명은 리명선. 북한 함경북도의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여성이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그녀가 어떻게 동남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마약 제국의 보스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한 여성의 생존, 배신, 그리고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화면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리명선은 1985년 함경북도 무상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그녀의 가족도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명선이 11살이던 1996년 겨울 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숨졌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 가족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했습니다. 명선의 오빠는 15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넘어가 식량을 구하려다 압록강에서 익사했습니다. 시체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7살 동생의 울음소리가 매일 밤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00년 명선이 15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약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명선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명선아, 여기서 죽지 마라. 강을 건너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 후 동생도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20살 청년이 된 명선은 홀로 남았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관을 살 돈이 없어 멍석에 시신을 싸서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2008년 봄 23살의 명선은 장마당에서 중국산 담배를 몰래 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갈수록 심해졌고 뇌물로 바칠 돈도 바닥났습니다. 어느 날 같은 처지의 여성 은희를 만났습니다. 명선아, 여기서 이렇게 죽을래? 나 다음 달에 강 건넌다. 같이 가자. 은희의 친척이 중국에 있었고 그곳에 정착하면 식당에서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에게 줄 돈이 필요했습니다. 명선은 어머니가 몰래 감춰둔 금반지를 팔아 2,000위안을 마련했습니다. 브로커는 그 돈을 받고 두만강을 건너는 길을 안내해주기로 했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새벽 2시, 명선과 은희는 브로커의 안내로 두만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을 피해 1시간을 걸었습니다. 경비초소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물이 깊지 않으니까 빨리 건너. 소리내면 다 죽어. 브로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선은 옷을 비닐봉지에 싸서 머리 위로 들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강폭은 겨우 50m였지만 그 거리가 무한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탁, 탁, 탁. 빨리, 빨리 뛰어. 명선은 미친 듯이 물을 헤쳤습니다. 뒤에서 은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은희가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희야, 은희야. 명선은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미쳤어? 죽고 싶어? 빨리 뛰라고. 명선은 눈물을 흘리며 은희를 뒤로 한 채 강둑을 기어 올랐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그녀를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내 친구 불쌍하지? 근데 뭐 어쩌겠어. 여긴 원래 이런 곳이야. 그날 밤 명선은 은희를 버리고 살았다는 죄책감에 하룻밤 내내 울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브로커는 명선을 연변의 한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식당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40대 조선족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줬어? 3,000위안. 알았어. 데리고 갈게. 명선은 그제야 자신이 팔려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브로커에게 항의했지만 그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내가 뭔데 선택해? 여기 신고하면 북한으로 쫓겨가. 거기 가면 뭐 되는지 알지? 명선은 왕덕중이라는 그 남자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왕덕중은 농촌 마을에서 과일 농사를 짓는 가난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명선을 사온 아내로 대했습니다. 나 내 남편이야. 거역하지 마. 말 안 들으면 공안에 신고한다.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그 남자의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말도 서툰 그녀는 중국에서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명선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지옥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09년 3월 명선은 왕덕중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뱃속에는 5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차역으로 달려가 화물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목적지는 영길시. 그곳에는 탈북자들을 돕는 지하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흘을 굶으며 연길에 도착한 명선은 한국어 간판을 보고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지하실에서 예배를 보던 조선족 목사가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누나, 여기서 좀 쉬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거기 가면 살 수 있나요? 네. 거기 가면 누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중국을 빠져나가 동남아를 거쳐 한국 대사관에 가야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명선은 교회에서 일하며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그녀는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꼭 너를 자유로운 곳에 데려갈게. 아이의 이름을 지우진이라 지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진실. 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2010년 1월 명선은 브로커를 통해 태국으로 가는 길을 알아봤습니다. 비용은 5,000달러. 교회에서 2,000달러를 지원해줬지만 나머지는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하면서 갚아. 태국 가서 한국 식당에서 일하면 돼. 명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야 했습니다. 2010년 3월 그녀는 가짜 중국 여권을 받고 쿤밍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라오스로의 미립국으로. 쿤밍에서 명선은 다른 탈북자 5명과 합류했습니다. 모두 여성이었고 한 명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브로커는 그들을 트럭 짐칸에 숨겨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20시간의 이동으로 좁은 공간에서 숨을 죽이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는 계속 울었고 명선은 젖을 물려 달래야 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라오스 국경 마을에서 그들은 메콩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또다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일. 명선은 두만강이 떠올랐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물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지켜줄게. 명선은 우진이를 꽉 안고 배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건넜습니다. 태국에서의 새 시작으로 2010년 5월 명선은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약속대로 그녀를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 소개시켜줬습니다. 식당 주인은 조선족 여성이었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싼 값에 부려먹었습니다. 월급은 300달러. 숙소는 지하방 줄게. 아기, 데리고 있어도 돼. 근데 울면 안 돼. 명선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 홀서빙, 청소. 쉬는 시간은 하루 2시간 뿐이었습니다. 우진이는 지하방에 혼자 두고 일해야 했습니다. 휴대폰도 없어서 아이가 우는지 아픈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몸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명선은 식당 주인에게 월급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 싫으면 나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선은 그날 밤 우진이를 안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진 빚 3,000달러는 아직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명선은 한국 대사관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진이에게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아버지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냉담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중국인이면 복잡해요. DNA 검사도 해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명선은 절망했습니다. 우진이 없이 혼자 한국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누나, 돈 벌 수 있는 일 소개. 대사관 앞에서 만난 한 조선족 남자가 명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철수. 30대 중반의 그는 방콕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물건 배달하는 거야. 쉬워. 한 번에 1,000달러 줄게. 명선은 직감적으로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브로커 빚을 갚고 우진이를 먹여 살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해볼게요. 그날부터 명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배달로는 최철수가 명선에게 준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방을 들고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묻지 말 것. 열어보면 안 돼. 그냥 전달만 해. 알았지? 명선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무게가 꽤 나갔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1,000달러면 우진이 분유를 사고 방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버스로 8시간을 달려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지정된 카페에서 한 태국 남자를 만났습니다. 가방을 건네주자 그는 돈 봉투를 줬습니다. 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너 괜찮네. 다음에도 연락할게. 첫 일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명선은 돈을 받고 방콕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우진이의 웃는 얼굴을 보자 그런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한 달에 2~3번 명선은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방콕, 치앙마이, 푸켓, 때로는 말레이시아까지 갔습니다. 6개월 만에 브로커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을 얻어 우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내부로는 2011년 말 최철수는 명선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명선아, 너 똑똑하더라.
배달만 하지 말고 관리도 해볼래? 월급 3,000달러 줄게. 조직 내부에서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명선은 고민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3,000달러면 우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할게요. 명선은 조직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배달원들을 관리하고 물건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주산 실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선은 숫자에 강했고 기록을 정확하게 남겼습니다. 조직의 보스는 형이라 불리는 50대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그는 명선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명선이 너 머리 좋구나. 여자들 관리는 내가 맡아. 조직에는 명선처럼 탈북 여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모두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명선은 그들을 관리하며 조직의 구조를 배워나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2012년 여름 조직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태국 경찰이 대규모 단속을 벌였고 배달원 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자백하며 조직의 정보를 넘겼습니다. 형이 잡혔어? 우리 다 도망가야 해. 최철수가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명선은 우진이를 안고 미리 준비해둔 비상장소로 피신했습니다. 한 달간 숨어 지냈습니다. 돈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형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뇌물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를 없앴습니다. 3개월 후 그는 풀려났습니다. 조직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아, 내가 여자들 총괄해. 이제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명선은 26살의 나이에 조직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월급은 5,000달러로 올랐습니다.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이것이 생존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한국행 포기. 2013년 초 명선은 다시 한국행을 시도했습니다. 대사관에 가서 우진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DNA 검사, 서류 준비, 최소 1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한국 가? 5살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명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갈 수 있어. 하지만 명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조직을 떠나는 순간 자신과 우진이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날 밤 명선은 한국행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곳에서 살아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진이를 지키고 돈을 벌고 힘을 키우기로.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여기서라도. 명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생존자에서 포식자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새로운 기회. 2013년 중반 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형이 간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조직원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철수는 자신이 당연히 후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철수야, 너는 머리보다 주먹을 쓰잖아. 이 일은 머리로 해야 해. 형은 명선을 불렀습니다. 명선아,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조직을 맡아. 너는 머리가 좋고 사람들이 널 따라. 그리고 여자라서 경찰들이 덜 의심해. 명선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조직의 보스가 된다? 북한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강을 건너고 팔려갔던 여자가 형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내 아들 생각해봐. 내가 힘이 있어야 우진이를 지킬 수 있어. 그 말이 명선을 움직였습니다. 우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최철수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조직을 위해 일했는데 고작 3년 된 여자가 보스가 된다? 형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명선이는 여자잖아요. 이 바닥에서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아. 여자라서 방심하게 만들 수 있어.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하지만 최철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자신의 파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 10명 중 4명이 그의 편에 섰습니다. 명선은 이를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배운 생존수를 발휘했습니다. 사람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고 회유하거나 제거하는 법. 철수 오빠, 저랑 같이 일해요. 제가 보스가 되면 오빠를 부사장으로 만들어 줄게요. 월급도 올려드릴게요. 명선은 최철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시혜를 베풀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명선은 알았습니다. 최철수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2013년 11월 명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철수가 독자적으로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조직의 돈과 물건을 빼돌려 자기 조직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명선은 형에게 보고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해. 이제부터 내가 보스야. 명선은 최철수를 거래 현장으로 유인했습니다. 태국 경찰에 익명 제보를 한 것입니다. 최철수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은 명선의 결단력에 놀랐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워 보이던 여자가 냉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조직을 이끌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배신하는 사람은 철수 오빠처럼 될 겁니다. 그날부터 명선은 미선이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조직의 확장. 2014년 28살의 미선은 본격적으로 조직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나고 그녀는 완전한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미선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남자들처럼 폭력과 위협을 사용하는 대신 그녀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사업가입니다. 감정적으로 일하지 마세요.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고 움직이세요. 미선은 조직의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각 팀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수익을 투명하게 배분했습니다. 배달원들에게는 성과급을 주고 체포되면 가족을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탈북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들은 미선처럼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선은 그들에게 일자리와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조직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까지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 미선은 각 지역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합법 사업에 가면 2015년 미선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사업만으로는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방콕에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의류와 전자제품을 수출입하는 정상적인 회사였습니다. 실제로는 물건을 숨겨 운반하는 통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식 사업가예요. 세금도 내고 직원도 고용하고요. 미선은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방콕의 한인 사회에서도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진이는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아들에게 절대 자신의 진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거야. 많은 나라 사람들과 일해. 엄마 멋있어요. 나도 커서 엄마처럼 사업가 될래요. 우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볼 때마다 미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2016년 미선의 조직은 베트남의 대형 조직과 연결되었습니다. 베트남 조직의 보스 레 형은 동남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방콕의 고급 호텔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50대의 레 형은 미선을 보고 놀랐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여자 보스?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줄 몰랐소.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이야기나 합시다. 미선의 단호한 태도에 레 형은 웃었습니다. 좋소. 당신 조직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를 장악하고 있다고 들었소. 내 조직은 베트남과 중국 라인을 가지고 있소. 우리가 손잡으면 동남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소.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미선의 조직은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운반책이 아니라 유통망을 통제하는 핵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월 수익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선의 개인 자산도 급증했습니다. 그녀는 방콕, 파타야, 푸켓에 부동산을 샀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진이 평생 먹고 살 돈은 마련했어. 조금만 더 하면 손을 떼자.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손을 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동남아의 여왕. 2017년 31살의 미선은 동남아 지하세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이스 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차갑고 냉철하지만 손 떼면 다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조직은 이제 200명이 넘는 인원을 거느렸습니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전역에 네트워크가 펼쳐졌습니다. 월 거래액은 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선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습니다. 직접 물건을 만지지 않았고 거래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중간 관리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추적해도 미선까지 올라오기 어려웠습니다. 보스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명령만 내려와요. 체포된 조직원들도 미선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핵심 간부 5명 뿐이었습니다. 미선은 방콕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무역회사는 연 매출 1,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자선행사에도 참석했고 한인회에 기부금도 냈습니다. 김미선 대표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탈북자 출신으로 이렇게 성공하다니.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2018년 우진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한국에 안 가요? 엄마 친구들 다 한국 갔잖아요. 우진아, 엄마는 여기서 사업이 있어서. 그럼 나라도 한국 가서 공부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 한국 대학 가고 싶다는데. 미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진이를 한국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우진이도 위험해집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일까요? 미선도 답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우진이가 미선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나라의 여권과 엄청난 양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미선은 급히 달려왔습니다. 우진아,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죠? 미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3살 아들의 날카로운 눈빛. 그 눈빛에는 실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이미 알아요. 학교 친구들이 그러던데 엄마가 나쁜 일 한다고. 그날 밤 모자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진이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 중반 조직 내부에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가 자꾸 실패했고 물건이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수진이가 배신자였습니다. 수진은 미선이 5년 전에 구해준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던 그녀를 미선이 구출했고 조직에 들여보냈습니다. 수진은 미선을 언니처럼 따랐고 미선도 그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태국 경찰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남편을 석방시켜주겠다는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수진아, 왜? 미선이 수진을 불러 마주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내 남편을 구해야 했어요.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하지만 배신은 안 했어.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나는 널 가족처럼 생각했어. 내가 아플 때 병원비 대주고 내 동생 학교 보낸 것도 나야. 그런데 넌 나를 팔았어.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어. 넌 알잖아. 다음 날 수진은 메콩강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미선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을 죽인 것은 자신의 일부를 죽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약함을 보이는 순간 조직이 무너집니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이게 우리의 룰이야. 수진 사건 이후 태국 경찰은 더욱 강력하게 미선의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에 촉망받는 수사관 쏨짜이 대위가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 조직의 보스는 여자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추정되고 아주 영리합니다. 절대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쏨짜이는 3년간 이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게 다가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유령 같아요. 존재하는 것 같은데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쏨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조직원들을 하나하나 신문하고 금융 기록을 추적하고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2019년 초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미선의 무역회사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거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돈의 흐름, 이상해요. 정식 거래치고는 액수가 너무 큽니다. 쏨짜이는 미선의 무역회사에 잠입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으로 위장한 요원을 투입했습니다. 2019년 6월 미선은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정보원이 알려준 것입니다. 보스님 조심하세요. 마약 단속국이 보스님 회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선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서류를 모두 소각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핵심 간부들에게는 해외로 피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흔적을 지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미 경찰은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해요?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14살이 된 아들은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응, 잠시 여행 좀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말 태국 경찰은 한국, 중국, 베트남 경찰과 국제 공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선의 조직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폴에 미선의 사진과 정보가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국제적으로 수배되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김미선, 본명 리명선, 35세 여성,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마약 조직의 수괴로 추정됨. 미선은 얼굴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태국의 불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매를 바꾸고 코를 높이고 턱선을 다듬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좀 달라 보이지?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지만 성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디지털 흔적, 금융 기록, 통신 기록. 현대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이동이 제한되었습니다. 물건 운반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월 수익은 70% 감소했습니다. 조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었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합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참아. 상황이 나아지면.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조직원 몇 명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제력이 약해졌습니다. 2020년 중반 베트남 라인의 책임자였던 밤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미선, 나는 더 이상 당신 밑에서 일하지 않겠소. 내 방식대로 하겠소. 조직이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의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2021년 봄 미선에게 가장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우진이가 가출한 것입니다. 16살이 된 우진이는 더 이상 엄마의 삶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국제학교 친구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았지만 자신은 범죄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못 살겠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엄마 이야기해요. 마약 여왕의 아들이라고.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나요? 엄마는 변할 생각이 없잖아요. 우진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우진아, 한국에 가. 한국으로 가. 엄마가 돈 보내줄게. 거기서 새로운 인생 살아. 엄마는요? 엄마는 여기 남아야 해. 우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미선은 아들을 공항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하지만 같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체포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진아, 엄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것이 모자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우진이는 한국으로 떠났고 미선은 홀로 남았습니다. 2021년 말 미선은 마지막 도박을 결정했습니다. 한 번의 큰 거래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은퇴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 조직과 $10,000,000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성공하면 조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자신은 남미로 도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만 성공하면 나도 그만둬. 하지만 그 거래는 함정이었습니다. 중국 조직이 이미 경찰과 협상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미선의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면죄부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2022년 3월 거래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태국과 라오스 국경지대.
미선은 직접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래 현장이 습격당한 것입니다. 미선의 부하 8명이 체포되었고 1명이 총격전에서 사망했습니다. 보스님, 함정이었어요. 중국 놈들이 우리를 팔았어요. 미선은 즉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체포된 부하 중 1명이 미선의 위치를 자백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미선은 도주 생활을 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를 떠돌았습니다. 가짜 여권을 여러 개 만들었고 매주 호텔을 바꿨습니다.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돈이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 5천만 달러였는데 이제 500만 달러밖에 안 남았어. 미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경찰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편집증이 심해졌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한국에 있는 우진이에게 몇 번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요. 엄마도 그러세요. 미선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3년 9월 미선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방콕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간 것입니다. 얼굴에 생긴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의 간호사가 미선을 알아봤습니다. 뉴스에서 본 수배 사진과 닮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간호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입니까? 수배자 김미선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우리 병원에 있습니다. 쏨짜이 대위는 즉시 출동했습니다. 4년을 추적한 목표물이었습니다. 모든 출구를 봉쇄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 미선은 병원을 나오다가 포위되었습니다. 20명의 무장 경찰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김미선, 당신을 체포합니다. 미선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는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4년간의 도주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미선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수감 생활으로 미선은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높은 보안 등급의 수감자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달려온 인생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벽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잠을 설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편하네. 미선은 교도소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금서였던 책들, 탈북 과정에서는 읽을 겨를이 없었던 책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에게, 우진아 엄마야. 엄마는 지금 감옥에 있어. 어쩌면 평생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매주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우진이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시작. 2023년 12월 미선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재판이었습니다. 탈북 여성이 동남아 마약 조직의 보스가 되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아이스 퀸, 마약 여제, 탈북 범죄자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범죄의 길로
동남아 마약 제국의 여왕, 그녀는 누구인가? 재판장에 선 미선은 차분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정상 참작을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었고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조직을 확대하고 수백 명을 고용하고 엄청난 양의 마약을 유통시켰습니다. 그녀의 마약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과거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미선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가 한 일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생존을 위해 시작했지만 욕심 때문에 계속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 후회합니다. 특히 제 아들에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은 제 선택 때문에 평생 범죄자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2024년 6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미선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변호사는 항소를 권했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선은 39살이었습니다. 25년 후면 64살.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멈출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미선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살인자, 사기꾼, 마약 중독자, 모두 자신만의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특히 아줌마라 불리는 60대 태국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아줌마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후회해요? 후회. 나도 잘 모르겠어. 남편을 죽인 건 후회하지만 그때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을 거야. 저도 그래요. 제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제가 죽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었잖아. 도망갈 수도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 근데 우리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지. 아줌마의 말이 미선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2024년 9월 수감 1년 만에 우진이에게서 처음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우진이야. 오랜만이에요. 엄마가 보낸 편지 다 읽었어요. 처음에는 읽기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읽게 되더라고요. 엄마, 저는 아직도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가 한 일들은 너무 나빠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엄마도 고통받았다는 걸 알아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태국에서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요. 저는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나중에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요. 엄마,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면회 갈게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지만요. 건강하세요. 우진올림. 미선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고마워. 교도소에는 수감자들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 직업 훈련, 피해자 공감 교육.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참여했지만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 공감 교육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딸은 19살이었어요. 대학생이었죠. 친구 따라 한번 해봤대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2년 후에 과다복용으로 죽었어요. 제 딸을. 어머니는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유통시킨 마약이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그동안 미선은 자신이 단지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약을 직접 만들지도 직접 팔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선은 그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도소에는 미선 외에도 탈북자 수감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절도, 사기, 폭행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언니,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대 여성 수감자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고 태국으로 넘어와 조직폭력배의 돈을 훔치다 잡혔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선택이요?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었나요? 있었어.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른 길도 있었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도 있었어. 근데 우리는 쉬운 길, 빠른 길을 택했어. 그럼 언니는 후회해요? 매일 후회해. 하지만 후회만 해서는 안 돼.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아야지. 미선은 교도소에서 탈북자 수감자들을 모아 자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였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바꿔야 해. 어느 날 밤 미선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명선아, 여기서 죽지 마라. 강을 건너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살아남으라는 말. 미선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머니가 원한 삶이었을까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강을 건너라고 한 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었을 텐데.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생존과 삶은 다르다는 것을, 살아남는 것과 인간답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엄마, 이제라도 제대로 살게요. 여기 감옥에서라도. 2025년 미선은 40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4년의 형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GED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땄습니다. 북한에서는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 통신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진이처럼 나도 언젠가는 탈북자들을 도울 거야. 나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미선은 또한 탈북자 청소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NGO 단체와 연결되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탈북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쉬운 돈, 빠른 성공을 쫓다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사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삶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